안녕하세요. 저번 강의를 통해 효소가 없을 경우 우리 몸에서 대부분의 화학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포 속의 모든 대사 경로가 동시에 작동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아무런 규칙 없이 운영되는 지하철처럼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효소가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는 효소의 작용을 돕는 보조인자에 대한 개념까지 상세히 다룰 예정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챕터는 효소의 조절 방식입니다. 효소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조절을 받는데 해당 챕터에서는 유전자 수준에서 효소의 발현을 조절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는 방식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조절은 세포가 빠르게 환경 변화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에 매우 중요하고요. 대사를 공부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효소의 조절 방식은 크게 가역적인 조절과 비가역적인 조절로 나뉘며 가역적인 조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길기에 앞의 챕터에서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비가역적인 조절은 세 번째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역적 조절 중 첫 번째 방식은 조절 단백질 조절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유 결합 변형 조절, 세 번째로는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요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절 방식인 조절 단백질 조절입니다. 이는 효소에 다른 단백질이 붙거나 혹은 떨어지면서 이 효소의 활성을 ON하거나 OFF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CAMP라는 분자가 세포 내에서 생성될 수 있거든요. 이 분자가 pKa라고 불리는 단백질의 조절 단백질 부위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촉매 활성 부위와 조절 단백질이 떨어지게 되면서 촉매 단위체가 활성형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즉 평소에는 촉매 단위체 부분에 조절 단위체 부분이 결합되어 있어서 이 촉매 단위체가 불활성 형태로 있었다면 세포 내의 CAMP 농도가 높아져서 CAMP가 조절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촉매 단위체가 방출이 되며 다른 화학 반응들을 촉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조절 단백질이 결합해야 단백질의 활성이 ON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역적인 조절 방식은 공유 결합 변형 조절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보통 인산화를 예로 많이 설명하는데 한 효소가 다른 효소에 접근해서 ATP를 활용해 인산기를 공유 결합으로 붙여주는 겁니다. 인산화가 될 경우에 기존 효소는 입체 구조가 변형되어서 다른 구조를 띠게 되고요. 따라서 이렇게 인산기가 붙은 효소는 어떤 경우에는 ON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OFF가 되기도 해요. 즉 효소의 활성이 인산기가 공유 결합으로 붙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튀어나온 효소 이름을 한번 볼까요? pKa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서 배웠던 조절 단백질 조절 기전의 예시로 등장했던 효소이죠.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두 조절에 관련된 지식을 배우게 되면 물 흐르듯이 연결이 되어서 잘 안 까먹게 될 겁니다. 방금 전 조절 단백질 조절 기전에 의해 활성된 pKa는 촉매 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효소처럼 가인산 분해 요소 인산화 효소라는 효소를 인산화시켜서 불활성 형태를 활성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가인산 분해 효소 인산화 효소는 다시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 요소 B라는 효소를 인산화시켜서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 요소 A라는 형태로 전환시키고요. 그러면 또 역시나 불활성 형태가 활성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 요소 A가 결국에 세포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하게 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글리코겐은 대표적인 다당류로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이 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세포는 에너지 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효소에 인산기가 붙으면서 둘 다 활성형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다른 효소의 경우엔 또 인산화가 되었을 경우엔 구조 변화로 인해서 불활성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은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로 알로스테릭 조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조절 방식은 또 다른 결합 부위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효소의 기질 결합 부위 외에도 조절 부위라는 다른 결합 부위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붙는 물질은 우리가 조절 물질이라고 부르고요. 이 조절 물질이 효소에 결합하면 효소의 입체 구조가 바뀌어서 당연히 활성 부위도 바뀌겠죠? 그래서 기질과의 친화도가 조절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절 물질이 기질에 붙었을 때 활성 부위가 기질에 친화적으로 바뀌면 이 조절 물질을 활성자라고 부르고요. 만약 조절 물질이 효소에 결합되었을 때 기질과의 활성 부위가 닫히는 구조로 변하게 된다면 기질과의 친화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때 조절 물질을 억제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다른 자리에 조절자가 결합함으로
방식으로써 활성 부위의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해 효소의 활성을 온하거나 오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자리의 입체성 조절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전공서적을 읽다 보면 다른 조절 방식보다도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을 특히 중요하게 배웁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조절 방식이 피드백 억제라는 대사 조절 기전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피드백 이니비션이라는 기전을 도식화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세포가 ATP를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진행하죠. 그걸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두 번째 물질이 되고요. 이때는 당연히 효소의 도움을 받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반응물이 다시 화학 반응을 거쳐서 세 번째가 되고 다시 화학 반응을 거쳐서 ATP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대사 과정을 많이 축약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포호흡 기전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될 경우에 최종 생성물인 ATP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더 이상 이 대사 기전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에너지가 충분한데 포도당을 계속해서 분해하면 낭비인 상황이 도달하는 거죠. 오히려 이거보다는 포도당을 저장해 두고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다시 대사하는 것이 더 생존에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최종 생성물인 ATP 자체가 세포호흡을 진행하는 한 가지 효소의 억제자로서 결합을 해서 기질과의 친화도를 낮추게 되고요. 그러면 포도당을 대사하는 과정이 멈추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세포는 ATP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포도당을 분해하지 못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세포는 자원의 낭비를 막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드린 설명에 자연스럽게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 녹아있지 않았나요? 이처럼 최종 생산물이 대사 과정의 앞단에 놓인 효소를 조절하는 방식이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로 이루어지고요. 이로 인해 피드백 억제 과정이 달성되기 때문에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을 다른 조절 방식들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세 가지 조절 방식을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에 빗대어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금 전에 배운 내용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나갈 때 학습이 더 잘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먼저 세포에 특정 신호가 전달되게 되면 세포질 내에서 CAMP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CAMP는 pKa의 조절 단백질 부위에 결합되어서 촉매 부위를 해방시키므로 활성형으로 전환시켜 주었죠. 이처럼 조절 단백질과 떨어져서 활성형이 되었으니 이건 조절 단백질 조절 방식입니다. 그 다음 활성화된 pKa의 촉매 부위는 최종적으로 글리코겐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인산화시켜서 활성형으로 바꿉니다. 그럼 이 효소가 다음 효소를 인산화를 통해 또 활성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몇 차례의 인산화 과정을 거치고 난 뒤 글리코겐이 분해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효소의 인산기를 공유결합으로 붙임으로써 온오프를 조절했기에 공유결합 변형 조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리코겐이 분해될 경우에는 세포 내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생성된 포도당은 세포 호흡 과정을 거쳐서 ATP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도당을 통해서 ATP를 많이 만들어내게 될 경우에는 세포 내 에너지가 많으니 포도당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생성물인 ATP가 세포호흡의 한 단계를 진행하는 효소의 억제자로서 결합을 해서 활성 부위를 기질과 결합을 잘 못하게끔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세포호흡이 앞 단계에서 억제가 되게 되니 더 이상 포도당을 분해하지 못하겠죠. 이건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을 통해 피드백 억제 기전을 달성해낸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조절 기전들을 통해서 우리 몸의 복잡한 대사들이 체계적으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소의 가역적인 조절 방식 이 세 가지를 꼭 예시와 함께 기억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만약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에서 하나의 조절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조절자가 동시에 효소에 붙을 수 있다면 조절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캠벨에서는 이런 상황을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단백질로 헤모글로빈을 제시합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효소를 다루고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은 효소가 아니라 산소를 나르는 단백질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등장을 했을까요? 헤모글로빈은 사실 효소는 아니지만 여러 개의 복합 소단위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산소라는 기질이 하나씩 결합되면서 구조가 변형되고 이를 통해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과 비슷한 조절이 일어나다 보니 효소 파트에서 대표적인 예시로 다루는 분자입니다. 그럼 헤모글로빈의 기질이 결합될 때마다 어떤 조절 작용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글로빈 단백질은요, 알파 서브 유닛과 베타 서브 유닛이 있고요. 이 두 개의 서브 유닛은 강력한 소수성 상호작용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알파1, 베타1의 결합과 베타2, 알파2의 결합이 사이에서는 약한 이온 결합과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보여요.
그런데 산소가 결합되게 되면 이 약한 이온 결합 수소 결합이 점차적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즉 헤모글로빈의 기질이 결합되면 단백질 소단위체의 구조가 조금씩 변형되는 거예요. 이 변화로 인해서 첫 번째 산소 분자가 붙는 것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나 2개가 붙고 3개가 붙고 4개가 붙어 나가기에는 점점 쉬워지는 구조로 변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산소 1개가 결합할 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2개, 3개로 갈수록 결합하기가 수월해진다는 뜻이죠.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협동성이 있다라고 부릅니다. 혹은 생화학 책에서는 협동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러한 협동성이 그래프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산소 분압이고 Y축은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산소 포화도입니다. 산소 분압이 높아진다는 것은요, 주변의 산소 농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소 포화도가 증가한다는 것은요, 헤모글로빈의 산소 분자가 얼마나 많이 결합했는가를 뜻하게 됩니다. 당연히 산소 분자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헤모글로빈에 결합되는 산소 분자의 양은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래프는 단순한 선형이 아니라 X자형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바로 이 포인트가 헤모글로빈이 협동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증거이죠. 이를 헤모글로빈과 함께 보겠습니다. 초반에는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늘어나도 하나가 결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하지만 하나가 붙으면 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의 결합 친화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그 결과 2개, 3개 붙을 때에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산소가 붙으려고 하면 확률적으로 이 빈자리를 찾아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다시 그래프가 완만해지는 모양을 띱니다. 즉 전체적으로 S자형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 곡선은 호흡기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니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를 지금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자세한 디테일들은 해당 요소를 다루는 챕터들에서 더 자세히 살을 붙여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가역적인 조절은 전부 다루었고요. 세 번째 챕터에서는 비가역적인 조절을 다루어 봐야겠죠? 이 또한 단순히 책 내용을 줄글로 적어놓고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이해가 쏙쏙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챕터는 비가역적인 조절입니다. 일단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음식물을 섭취하면 입, 식도, 위, 장을 거쳐서 영양소들이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이때 위에서는 주로 단백질의 분해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담당하는 소화 효소가 바로 펩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펩신 역시 위벽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위내강으로 분비되는 기전을 따를 텐데 그 전에 이 펩신이 분비되기 전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을 공격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포는 자가 소화를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위벽은 금세 손상되어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죠. 바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벽에 있는 주세포라는 세포는 펩신을 펩신 형태로 그대로 분비하지 않고요. 전구체 형태인 자이모겐 형태로 먼저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펩신의 비활성 형태인 자이모겐을 우리는 펩시노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펩시노겐은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위의 내강에서 펩신으로 전환되게 되는 걸까요? 위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펩시노겐도 분비되지만 위액도 분비되게 됩니다. 이 위액의 주성분은 염산 HCl이죠. 그러면 위 내부 공간에 pH가 낮아지게 될 거고 이건 산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펩시노겐이 노출이 되게 되면 HCl에 의해서 펩시노겐의 펩티드 결합 일부가 잘려나가게 되고요. 이로 인해 펩신이 되게 됩니다.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펩신이 단백질의 펩티드 결합을 잘라내어 펩티드 조각으로 분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산에 의해 한번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전환이 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효소가 비가역적인 조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효소가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하게끔 만들어 세포를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적인 장치입니다. 이처럼 효소가 특정 조건에 최적화되어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 펩신이 우리 몸의 다른 구에게 가게 될 경우에는 변성을 일으켜서 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효소는 단백질이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펩티드 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또한 아미노산은 산성 아미노산도 있고 염기성 아미노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환경의 pH가 변화하게 되면 단백질의 구조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게 기질과 활성
부위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치명적으로 기능을 못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장에서 기능하는 소화 효소들은 중성에 가까운 7이나 8 정도에서 최적의 활성을 보입니다. 예시로 가져온 리파아제 역시 장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이죠. 그런데 만약 위에서 소화되어서 내려오는 소화 산물들이 장으로 그대로 중화 없이 내려오게 된다면 pH가 낮은 산물들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 자체가 장의 세포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 pH가 낮아지면 장에 있는 대부분의 소화 효소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중탄산염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pH를 중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장에 있는 세포들이 다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장 내에서 효소들이 최적의 활성을 보이게끔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소화관의 구획마다 적절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항상성 유지 기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효소 파트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기서는 효소의 기능을 돕는 보조인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이 내용은 뒤에서 배울 대사 파트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니 꼭 집중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화학 반응들을 보면 어떤 반응은 1번 반응처럼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효소가 기질과 직접 결합하여 반응을 진행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반응은 2번 반응처럼 효소에 보조인자라는 분자가 결합되어 효소의 기능을 도와주는 형태로 반응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때 보조인자는 효소의 작용을 보조하는 비단백질성 분자로 크게 유기보조인자와 무기보조인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분류를 보시죠. 보조인자는 영어로 코팩터라고 하고요. 크게 두 가지, 무기와 유기보조인자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유기란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요. 유기화합물이란 단어에서 쓰이는데 유기화합물은 우리가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나 산소나 질소 등이 결합된 화합물들을 의미해요. 체내에 있는 유기보조인자는요. 그래서 대부분 비타민에서 유래한 분자들로요. 유기화합물의 형태를 띠어요. 대표적으로는 NAD+나 FAD 등이 있습니다. NAD+는요 비타민 B3 나이아신으로부터 유래가 되고요. FAD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으로부터 유래됩니다. 이미 대사 과정을 공부해 보셨다면 두 분자 모두 매우 익숙한 분자들일 거예요. 반면 무기보조인자는요 유기화합물이 아닌 성분으로 체내에서는 주로 마그네슘, 철, 구리와도 같은 금속 이온 형태를 의미합니다.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내에서는 주로 E+죠 다. 양이온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대사를 보다가 효소 위에 금속 이온이 양이온 형태로 적혀 있다면 아 이거 보조인자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공책을 읽다 보면 보조인자 말고도 보조효소, 흔히 조효소라고 하죠. 그리고 보결분자단 이런 것처럼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르게 쓰이는 용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아마 이런 구분이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이러한 용어들 역시 보조인자라는 단어와 관련이 깊은 용어들이기에 이번 챕터에서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조금 더 세밀하게 분류되어 있는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보조인자가요 유기와 무기로 나누어졌는데 유기 보조인자가 지금 두 개로 더 나뉘어졌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돼요. 먼저 보조인자 중에서도 유기 보조인자이면서 효소에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보조요소라고 하고요. 줄여서 조요소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코엔자임이라고 읽어요. 이들은 주로 효소의 비공유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 중 구조가 변하면 쉽게 효소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유기보조인자인 것은 동일하지만 효소와 강력한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보결분자단 혹은 보결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주로 효소의 공유결합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효소의 일부처럼 항상 함께 작동합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건 효소는 아니지만 계속 효소 파트에서 다루었던 헤모글로빈의 햄 분자 있죠? 그 햄 분자 역시 보결분자단으로 결합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그 보결 쪽으로 결합되어 있는 햄 분자가 떨어질 경우엔 산소를 더 이상 부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보결 쪽은 효소의 일부처럼 강력하게 결합되어서 항상 함께 작동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금속 이온으로 아까 분류했던 이 무기 보조인자 역시 효소의 강력한 결합으로 결합될 경우에 보결 분자단이란 단어를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보결 분자단이라는 단어는
무기보조인자보다는 유기보조인자 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라 일단 유기로 제가 분류해 둔 것입니다. 즉 이런 용어가 절대적으로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사용되는 표현이구나 하면서 책을 읽어 나가시는 게 좋아요. 만약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교수님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약 대학교 시험이 아니라 편입이나 국가고시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범위로 지정된 교재의 분류를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하지만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점은 있습니다. 보조인자의 도움이 필요한 효소의 경우 보조인자가 없을 경우 반응을 일으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보조인자와 함께 복합체를 이루어야지만 반응이 진행되는 효소라면 보조인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기보조인자의 전구체인 비타민이 결핍될 경우에는 우리 몸 안의 대사 흐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결과로 아주 심각한 비타민 결핍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하셨으면 효소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은 저한테 배우신 거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내용이 유익했다면 친절한 응원의 댓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강의 퀄리티로 돌아오도록 노력할게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